네, 오늘 사회를 맡은 서재영입니다. 먼저 이 바쁘신 와중에 업구를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대학교 은퇴 교수, 저 이런 처음 보는데 은퇴 교수이신 손석천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종교위기 시대 속 불교의 미래를 발표해 주실 중앙성가대학교 박수호 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손혁재 좋은자치연구소 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같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이동 한양대 명예교수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춘생 동국대학교 사찰경영학과 책임 교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발제자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한국 불교 성찰과 전환을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법이 쇠퇴하지 않는 7가지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주 모여서 토론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일문스님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도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또 되돌아보면 요즘은 이제 비종교인이 60%가 됐고 그래서 종교는 이제 옛날에는 그 불국토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종교가 소수 집단화되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그래서 종교가 이제 사사화되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고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종교인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큰 꿈을 꾸거나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급하게 흘러가는 세상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국 불교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불자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늘 쫓아가기 바쁠 것이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겨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안으로는 아직까지 내란이 다 정리되지 않은 이런 시기, 밖으로는 또 이제 그 새로운 무역 질서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격동에 빠진 이런 시기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불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큰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그런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한동안 이런 그 역할에 대해서 불교가 등한시해 왔고 수월히 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시민 제목이 거창했었는데요. 시민 토론인가요? 네, 범불교 시국회의라고 하는 이런 큰 타이틀을 걸고 불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이야기, 불교의 권익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내걸고 10차례에 걸쳐서 소중한 담론의 자리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자리를 열게 됐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 안내 말씀드리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마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토론은 15분. 그 다음에 그 간단하게 주제별로 한 5분 정도 질문 받고 나머지 긴 내용들은 종합 토론 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 국민주권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한국 사회란 주제로 손석준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청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백제 맡은 손석준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이미 시국회의에서 앞서서 이동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그 대안들을 제시해 준 바도 있어서
거의 겹치지 않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8월 15일 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뭐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걸 국민 그 주권과 국민 행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원회 격이었죠. 거기에서 국정 기전을 그 맡았던 김호기 교수가 그 정책 포털 사이트에 정부 정책 포털 사이트에 글을 썼어요. 거기서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에 나갈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솔직히 조금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몽 같은 게 있어서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그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진보 세력이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한 좀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진보가 집권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뭐 저희한테 뭐 그 정부 권력과 뭐 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이 뭐 이렇게 돈을 줄 것도 아니어서 이제 11조 내는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100명을 11조 내는 회원을 모았고요. 그래서 연구원을 딱 10명 이렇게 뽑아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제가 뭐 3년임을 했어요. 이게 능력도 없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리셋 코리아라는 책, 각주에 나옵니다만 리셋 코리아라는 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소득수도 성장론이 나옵니다. 그게 2012년이었는데요. 당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뭐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1차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그걸 내걸더라고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근데 리셋 코리아에서 저희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만 그냥 추진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죠.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더 늘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소득주도 성장에만 매달려가지고 결국은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희화되어 버리는 이런 악몽을 겪었습니다. 뭐 제가 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11조 회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놓은 안을 받았으면 저희 인용을 안 했다거나 뭐 저작권 얘기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연구해서 싱크탱크에서 만들어내서 정치 세력이 그거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거 싱크탱크 만들 때 11조 회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초기에 창립할 때 이사 중에 불교 쪽에서 그 당시 봉사 주지 명진 스님 그리고 불광사 주지 지용 스님이 또 같이 참여를 해주셨었어요. 이제 그런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국민주권 국민행복이라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해나갈 그 슬로건이 그게 이제 발제문에 썼지만 2020년에 낸 책에서 딱 두 가지를 뽑았거든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 그 국민주권 운동은 그때 그 싱크탱크에서 2008년 이미 얘기했던 거고요. 그걸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이야기해보자 해가지고 2020년에 국민주권, 국민행복이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은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여기에도 저작권이나 인용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앞으로 또 시국회의가 담론 투쟁을 이렇게 벌여나가신다고 하니까 그쪽에 좀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좀 상식적인 얘기이고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어차피 첫 발제이고 우리가 한번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그런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인데요. 뭐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주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마치 그 주권운동 그리고 주권혁명 얘기도 해요. 또 정청래는
그 주권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권혁명 역시 저 그 싱크탱크에서 낸 책 이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이제 제가 녹화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와 그 민주당이 해나가는 국민 주권은 그 주체가 마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해나가는 모습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국민 주권 운동의 주체는 엄연히 그, 그 민주당이어서는 안 되죠. 1차 촛불혁명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당 정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참 불안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뭐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더 심하게 민주당 의원들을 대폭 그 내각에 기용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하면 좋을 텐데 이제 뭐 이렇게 글쎄요,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식인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걸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또 그 싫은 소리를 또 들려주어야 되는 게 의무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국민주권운동, 제가 또 뭐 주권혁명에서 얘기했을 때 그 주권은 그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그 자세히 썼습니다만 헌법 제1조이랑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할 때 그 국민이 대한민국 법제처가 영어로 만들었을 때는 그 국민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국민이라는 번역은 네이션이잖아요.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뭐 윤석열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박근혜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그런데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뭐 링컨의 이야기도 뭐 바이 더 네이션, 포 더 네이션, 오브 더 네이션이 아닙니다.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the people이죠. The people은 영영사전을 찾아봐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people은 아무 특권이나 특혜가 없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라는 관형사가 붙었을 때는 확연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무런 권력이나 특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권력이 나와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대한민국 법제처도 더 피플이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국민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 다 아시는 얘기 말씀입니다만 1948년 8월 7월 재헌법 때 그 초안을 만든 사람이 이제 대표가 유진호 씨였는데요. 그 사람은 뭐 좌파도 아니고 뭐 친일파죠. 근데 그 유진호 씨가 그 초안을 할 때는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헌국회에서도 요즘 국힘당 같은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왜 38선 이북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쓰느냐. 그러니까 인민이란 말 수상하다 당신. 그러니까 유진호가 딱 접었죠. 그래서 국민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아마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 언짢았나 봐요.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래서 그 좋은 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인민이란 말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렇게 7, 80년대 활발하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통했던 민중이란 말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새 그거 잘 쓰기 어렵죠. 사실 여기에는 80년대 그래도 괜찮았던 신문 동아일보, 제가 그때 동아일보 기자였었는데요. 그때 그 80년 말 90년 초에 그 당시 편집 담당 상무가 앞으로 동아일보에 민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좌경 개념이랍니다. 근데 그게 좌경 개념이면 좌파 개념이면 링컨도 좌파예요. 하여튼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국민 주권 운동을 받아들여서 상당히 좋아요. 국민 주권하고 주권혁명 부르짖고 이런 그 촛불 2기 정부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자는 거죠. 민주당이 그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각을 이렇게 민주당 일색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진보 세력, 정말 말 그대로 진보 세력 가운데에서도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의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국민주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헌법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뭐 지금 헌법을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 대다수인 민중들에게 다가갈 때 그럴 때는 그 뜻이 민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소통해 나가고 알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솔직히 저한테는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무현의 실패, 문재인의 실패 이런 걸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사고 방식 뭐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2쪽에 민중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사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 이야기하기가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제 흔히들 우리가 뭐 3코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이참 작년 퇴임했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발제문에 이렇게 써놓았지만 뭐 이를테면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부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이 아들이나 딸이 취업 걱정을 할까요? 결혼을 하는데 참 망설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학생이 조용해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새로운 뭔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아주 행복하죠? 지금 이렇게 한국의 상위 10% 조금 더 넓게 잡아서 20% 아주 편합니다. 대학 전임 교수들 아주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조중동, KBS, MBC, SBS 언론인들 아주 편합니다. 아주 뭐 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중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이 3코 세대니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모릅니다, 잘. 그래서 그 신문사, 그 방송사, 그 대학에 좋은 소리가, 옳은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민중 역량 강화의 길 뭐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저는 대학개혁 그리고 대학개혁 하지 않으면 한국의 청년들 2030 세대 남성 뭐 이렇게 우익화, 우익이라는 말도 사실은 똑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죠. 아주 조직적이에요. 정경련, 경총, 이 경제단체에서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학습시키는 거 그런데 상당히 많이들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세력, 진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들은 여기 다 아시겠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따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도 거의 없어지죠. 같이 연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연구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교수들은 경제단체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체제 친화적인 그런 연구를 하면 아주 잘 나갈 수 있죠. 정말 잘 나갈 수 있죠. 조중동에서 컬럼도 써달라고 하고 아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뭐를 가르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원로 교수 이제 저도 이렇게 퇴임했습니다만 제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원로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한국 대학 교수들하고 전임 교수들한테만 투표권을 줬으면
정권 교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학 사립대학의 이런 시스템 구조를 개혁할 의지가 보이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뭐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중동이 신문사가 방송까지 소유하고 있거든요. 신방복합체라고 저는 표현을 해서 계속 일써왔는데 조중동 신방복합체에 대해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느냐? 안 보입니다.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있고 그렇지만 만약 그 언론 개혁과 대학 개혁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는 이런 그 대안들, 많은 진보적인 사회 대안들 이런 거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 정권 초기 때도 뭐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이런 데는 굉장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 대해서 이런 거나 지금 뭐 이렇게 해야지 대학 개혁에 대한 진지한 접근, 언론 개혁에 대한 진지한 접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뻔해요. 만약 정말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면서 국민 주권, 국민 행복 얘기한다면 국민 행복 속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지금 정부 강요들, 전임 교수들, 3대 방송, 3대 신문, 고위 언론인들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행복하거든요, 사람들. 자식들도 행복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담론 투쟁을 할 때 딱 뭐 초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제가 지금 20분 쓰고 있습니다만 또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뭐 최소한 그 부유세라고 해도 좋고요. 부유세라는 게 이제 상당히 거꾸로 보면 뭐 자비세, 자비의 실천세, 자비 실천 기금, 뭐 사랑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 10%, 20%에게 비율의 차이를 두고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성한 그 증세로 대폭적인 복지 확대를 해야 되지. 지금 뭐 우리 이재명 정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사회,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의식 잘 지금 나타나지 않잖아요. 획기적인 그런 복지 정책의 확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개혁의 딸들도 노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없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고 문파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어용지식인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었죠. 근데 그렇게 반동 정권에게 주고 나서도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참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도 개혁의 딸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나가지 않고 그런 다음 치고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면 참 걱정입니다. 촛불혁명 2차례나 그렇게 정말 힘들게 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좋으라고 또는 민주당에 줄 서 있었던 사람들 한 자리씩 더 차지하라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잘하면 좋은데 두 번의 경험으로 보면 노무현, 문재인 두 번의 경험으로 보면 걱정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회전문 인사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은 나아졌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조금은 낮았지만 그 낮은 거 정도는 민중의 역량이 그만큼 계속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귀결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그 고통 이야기가 있었고요. 민중의 이제 그 뭐 불법 이야기도 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만 뭐 하나만 소개해 드린다면 그 16쪽에죠 윤성식 그 교수가 했었던 이야기예요. 불교 경전에 나타난 이상서에는 중도의 지혜로 가난한 사람에게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현대 북유럽 국가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복지 국가다라고 했었고요. 정말 해맑은 스님이시죠. 저는 기기암에 있을 때 찾아가 뵀었는데 정명 스님은 이제 불법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불법 강요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을 기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말고 달리 불법 행함이 없다라는 그런 법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각자 도생 체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사실 이제 각자 도생 체제에서 뭐 이 불교 경전, 부다의 가르침, 뭐 척박기에도 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삶이 많죠.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뭐 20대 80 사회에서 민중 역량이 커진다면 우리는 20회에 대해서도 연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역량이 커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나가는 말 이렇게 있습니다. 흔히 뭐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그렇게 써놓았는데요. 이제 가끔씩 우리 그 대안을 얘기하고 그럴 때 사회주의 이야기도 언급을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저는 불교와 사회주의를 결합하자는 운동이 20세기 국내외에서 많이 일어났잖아요. 밖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뭐 한용운 스님 같은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굳이 그걸 내걸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저 생각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비판했었던 그 문제의식은 살리되 그걸 지금 굳이 사회주의라는 언어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상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써놓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러시아 혁명이. 그래서 뭐 촛불혁명을 우리 2차례 거쳤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뭐 스웨덴 뭐 민주주의 오늘 아침 신문에도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쪽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에 아주 상당한 관심을 보이던데 사실 실체를 알면서 상당히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차례 촛불혁명은 정말 위대한 민중의 힘이거든요.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조금만 한 걸음씩 더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워나간다면 민중 역량이 전부 다 커나간다면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그걸 넘어선 사회에 대한 고민을 적어도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만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발제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모든 한국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력이 아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민중들이 80%의 민중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회가 아닌가라는 제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석준 교수님께서
국민 주권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 발표에도 언급되지만 한국 불교는 이제 선종이죠. 그래서 늘 강조되는 것이 견성인데요. 자기의 본성을 깨뜨려 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송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견성의 어떤 사회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면서 그 국민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정의해 주셨는데 피압박자, 권력이 없는 자, 그런 자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그런 자들이 다스림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이라는 모호한 이름 속에 사이비 민중들이 오히려 국민 행세를 하는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되돌이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하자면 도대체 누가 국민인가, 누가 민중인가, 누가 더 피플인가라고 하는 고민으로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그 주체를 이해하고 그 주체가 이 정치와 사회 중심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각 15분씩 토론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욱재 교수님, 그 좋은정치 좋은자치연구소장이신 손욱재 교수님을 모시고 15분에 그친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혁재입니다. 그 손석준 교수님의 이 발표문을 받아보고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재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야 좀 비판도 날카롭게 하고 그걸 놓고서 날선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할 텐데 실제로 손석준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저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미없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손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발표하시자마자 부담이 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하는 걱정이 아니었나. 한국 사회가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여기에 대한 걱정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응원봉 비치 혁명으로 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우리 손 교수님의 표현을 주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동을 부른 악몽까지 이렇게 악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현 정부에서 또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 한국 사회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주권 시대가 열려야 민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이 민주로부터 나온 사회가 되어야 이 사회가 바로 민중의 행복한 사회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는 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잘 생각이 없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맞는 얘기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가로 첨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손 교수님이 발표하시면서 이 피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인민, 민중, 국민 이런 얘기를 되게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뜻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또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요. 민주주의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말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by the people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독재자들이요. 자기들이 독재하면서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민심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for the people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올바른 민주주의라면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를 독재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그래서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바로 시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바이 더 피플이 아닌가. 이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회를 뭐 개혁이든 혁신이든 쇄신이든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현재의 사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이때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또는 민중이 되어야, 그래야 현재 한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 손 교수님이 상당히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 권력의 상층부, 또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상층부, 20%라고 표현하기도 하셨고 1%라고 표현도 하셨는데,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게 올바른 혁신의 방향인가, 올바른 개혁의 방향인가,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 피플이라는 말을 길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경제 권력은 노동자로부터, 그리고 학교 권력은 학생으로부터, 언론의 권력은 기자로부터 나와야 한다 라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바로 뭐냐면 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고 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주체가 정부나 집권당인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국민차를 얘기하면서 사실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참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주도하는 것은 정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저 자기의 의견을 과거보다 이야기할 통로가 넓어지고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성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언론 권력이든 또는 학교 권력이든 또 경제 권력이든 각 부문의 권력은 성교수 말씀대로 돼야 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역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정책을 집행을 하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집권당이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권당만으로 또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떠난 뒤에 또는 이재명 대통령 중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바뀌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이 확립된 건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인의 능력에,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그 개인기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6월 항쟁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정치 부문의 민주주의는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독재자가 총칼로 또는 뭐 어떤 돈으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사실 우리가 6월 혁명 이후에 현재의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5년 단임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었던, 두 번의 예외를 빼놓고, 그러니까 두 번의 탄핵을 빼놓고 나머지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손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반동을 푸는 악몽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사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른 겁니다. 국민들이, 아니 시민이 윤석열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악몽이 주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질그릇 같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특히 후진국들이,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그런 나라들이,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K민주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두 차례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10년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씩이나 국정을 유인하고 헌법을 짓밟는 이런 대통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K민주주의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K민주주의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한국 사회를, 이 좋은 기회를 다시 맞아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미완의 혁명 또는 실패한 개혁 또는 반동을 부는 악몽을 다시는 꾸지 않도록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중의 역량을 키우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사회현실, 그 탐진치에 휘둘리는 사회현실, 거기에서 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대부분의 피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숙제가 있는 거지요. 중생이 아픔으로 나도 아프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속에서 사실 그 손 교수님의 진단은 옳으나 처방은 과연 어떨까? 여기서 구체적인 처방은 안 내려주셨거든요. 이거는 우리 전체에게 다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우리가 나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이제 이따 전체 토론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진행될 토론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죠. 사실 미국에 이 프리덤 하우스라고 하는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이 인권단체가 이 12.3 내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선출된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민주주의가 된 거죠. 선출된 지도자가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해서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내란은 시민들에 의해서 좌절됐지만 국회가 어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그날 지켜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내란을 막아낸 가장 큰 힘은 시민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3 대선을 보게 되면 6.3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란에 대한 단죄 또는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또는 지난 3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 날카로운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50%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에서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그런 극우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40%가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총통 개헌독재라고 하는, 또는 범죄자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이 말에 흔들려 가지고 김문수를 찍었던 그런 많은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민주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를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민중 속에는, 그 시민 속에는 어떤 그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던 시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도 있다. 그러면 그런 시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끌어안고, 그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런 시민들조차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운영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뭐 내란 재판이 점점 늘어지고 있죠. 내란 재판도 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내란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가 바른 사회로 나라다 그 민중이 주인되고, 그 다음에 이 민중의 행복을 위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숙제들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상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칙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양보도 하고 후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원칙과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원칙을 지키되 원칙은 깨뜨리지 않되 어떤 선택을 해야 현재의 사회를 바른 사회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진보적 성향의 시민이든 수구적 성향의 시민이든 아니면 보수적 중재적 성향의 시민이든 이들을 지지를 끌어내고 이들의 힘을 묶어서 정말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의 토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단은 맞지만 구체적인 전망이 미진하다는 말씀 평가를 해주셨는데, 역시 토론에서도 의견은 일치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식은 미진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국회의에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될 과제, 추구해야 될 과제라는 말씀을 생기면서 두 번째 토론은 이동 교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석준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석준 교수님 그 한겨레 그 칼럼위원으로 칼럼 쓰실 때 반드시 있는 게 손석준 선생님 칼럼이었어요. 시각도 좋고 뭐 예리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순수한 우리말을 또 살려서 명문장으로 써주셨는데, 뭐 언론인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올곧게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발제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제문에 대해서 뭐 손혁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뭐 다 동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발제문을 읽으면서 이제 손혁재 선생님도 뭐 구체적 방안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진보 지형의 하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당위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적으로는 옳죠, 우리가 보면 당연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이게 부족하다고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인과 대안이 부합해야만이 그 원인을 해소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민중들이 그 행복하지 못하고 주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한 뭐 10가지 정도로 여기다 요약을 했는데요. 뭐 8페이지 다 읽으면 15분 넘을 테니까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신자유주의 모순이라고 봐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모순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복합위기와 체제전환이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복합위기들 6대 복합위기라고 보는데,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다 자본주의로 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건 뭐 불평등과 어떤 자본주의 체제 위기건 이게 자본주의 넘어서 새로운 사회,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어떤 새로운 사회로 가지 않으면 다른 건 다 미봉책에 불과한 거예요. 입시철폐와 대학 평준화 없이는 어떤 교육 정책도 미봉책이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것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새로운 사회로 가져갈 때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전체 국민 가운데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도 안 되는 그 사람도 어떻게 가냐가 그동안의 고민이었고, 그동안 이제 찾은 건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정거장 점유학이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진보 지역이 너무 목표를 대중성이나 뭐 현실성 때문에 쉽게 포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수정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나 어떤 현실에 따라서 하나씩 정거장을 점유해 가자 이거죠. 주택, 부동산 이건 당연히 민중의 것이지 어느 몇 명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무상주택으로 가자. 근데 지금도 현행법으로 그 LH가 소유한 토지에 그 주택을 지면, 아파트를 지면 25%를 그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게 돼 있죠. 그러면 다음엔 우리가 40%, 다음 대선에서 뭐 50%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거장을 점유하다가 보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생태적이고 민주적이면서 어떤 가치 공유하는 그런 커먼즈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이 분단 보수하고 어떤 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저는 어떤 진보적 의견을 완전히 그냥 그 묵살시키는 그런 마르지 않는 셈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재에서는 뭐 저 나름대로 7단계 통일 방안을 내수는데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종전 그러니까 핵 협상하고 핵무기하고 종전 협상 및 평화 협상하고 맞바꾸는 거에는 저는 지금에서 출구는 없다고 봐요. 물론 평화적으로 여러 가지 뭐 개성 공단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극복하는 것, 제도적으로 뭐 국보법 폐지라든지 이런 걸 가야 되지만은, 근데 트럼프 정권이 망난이지만은 딱 하나 유리한 게 있다면은 미국의 어떤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마찬가지로 걔들은 어떤 아시아 전략이나 세계 전략에 대해서 일치하는데 그 전략을 무시하고 어떤 남북을 그 미국 중심주의나 어떠한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갖고 협상에 응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본.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변화가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큰 틀에서는 어떤 신자유주의 모순이 점점점 정권에 관계없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지만, 또 하나는 그 자본 언론, 보수 언론, 자본 어떤 국가, 정치인과 관료가 들어가는 거고, 보수 언론, 종교 권력층, 또 사법부, 김앤장과 같은 어떤 전문가 집단과 어용 지식인이 이들로 이어진 기득권 카르텔이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열내지 않으면 사회 변화나 민주주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촛불 때도 퇴진 행동에 들어가서 이걸 깨는 걸로 하자, 민주당으로 가봤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했지만은 그때는 저같이 아주 극히 소수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깨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와 어떤 수구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좀 구체적인 대안 하나는 그때도 이제 그 퇴진 행동에서 주장했던 게 만인민회, 그러니까 청와대로 또 가야 되지만 우리가 우선 국회로 가서 만인민회를 만들자 그랬고, 그 당시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걸 주장했으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4천만이라고 한다면 상원은 지금처럼 하되 완전 비례대표제로 가고, 하원은 이제 4,000명이 의원을 되는 거죠. 1,000명, 만인이 한 명의 의원을 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직능대표제도 4천만 가운데 노동자가 2천만이면 4,000명의 의원 가운데 2,000명이 노동자 의원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선출하지 않는다는 게, 선출을 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자본만 아니라 상징 자본이나 사회 자본, 인기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라 그랬게, 어떤 인맥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또 엘리트적인 어떤 가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표로 하는 게 아니라 뽑기를 하는 거죠. 그럼 뽑기를 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겠냐 하겠지만, 아일랜드나 마크롱 의회에서 실험했고, 하다못해 그 야만적이고 그 망나니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걸 실험은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많이 해서 어떤 수기 민주제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원전 문제나 원전의 뭐 대표자 누구야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학자, 보수적인 학자, 뭐 중도적인 사람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면 그들이 내린 것이 훨씬 더 공정성 있고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기민주제와 참여민주주의를 결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국가 권력을 시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공수처 그거 전혀 뭐 검찰개혁 안 됐잖아요. 그때도 제가 몇 차례 칼럼이나 기자회견 성명서 통해서 검찰개혁 하려면 검찰의 권력의 핵심은 기소 독점이기 때문에 그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 뭐 사소제라든지 부대공소제라든지 이래서 시민들이 그 기소를 갖다가 나눌 수 있게 하고 또 시민위원회가 검찰의 중요한 어떤 기소들은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처럼 검찰총장이나 지검장들 직선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검찰개혁이 화두에 올랐는데 뭐 이상한 보안수사라든지 이상한 주변적인 걸로 또 논란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가 권력기관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중한테 분리된 법과 제도 어떻게 헌법 개정해야 되고 지금 개헌운동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핵심이 예를 들면 국민발안제 같은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이 한국이 뭐 민주화 산업화에 동시에 성공한 제3세계 유일한 국가라 했지만 사실 우리보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더 성공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항상 대만이 높아요. 일단 결정적인 게 국민 발안제를 갖다 대만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정기적으로 해서 대만 사람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헌법이건 형법이건 국민들이 법을 하나씩 매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헌 국면이 열리면 이 국민발안제라든지 주민소환제 같은 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양당 체제 깨기 위해서 완전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이 불가능한 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 이데올로기나 담론에 대한 투쟁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2개만 예를 들면요. 공유제 비극 그러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유제 희극은 아냐? 교수들도 대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유제 비극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환경, 이거 대안이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많이 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엘리노 오스트롬이 유럽에서 일본에 입까지 공동체를 조사한 경우 오히려 공유주의 희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노 오스트롬이 쓴 이 거버닝 더 커먼스라는 책이 원래 인류학 책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왜냐? 여태까지 경제학이란 건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심이라는 자본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했는데 어떤 공생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시야를 열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윤석열 정권이든 지금이든 지배하는 게 능력주의인데 시민사회단체도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서울대에서 자기 능력으로 간 사람 8%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능력주의는 허구다. 이런 식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나 지배 담론에 대한 어떤 투쟁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를 조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정권 파면 운동하면서 광장이 열렸지만 또 끝나버리고 마는 건 또 문제죠. 그래서 풋구리와 광장을 종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들도 이제 소유욕지족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로 저는 대시딤 같은 것을 이번 정권에 현실화시키는 운동을 저는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시딤이라는 게 뭐냐? 바르셀로나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공론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공론장이 깨졌고 극우파시즘화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대시딤은 우리가 뭐 문재인 정권 때 국민청원지에 있었지만 그것이 정책으로 되거나 뭐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거 없었잖아요. 근데 대시딤은 이미 11,000개의 제안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8,000개를 그 시정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 차원에서 하면 진짜 민주주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론장이 어떤 극우나 갈라치기 된 것도 지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회적 깨달음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슐락 시바라 의견이나 어떤 민중 불교 운동에서 나온 이 사회적 깨달음의 사회야 저도 뭐 이거 지지하고 뭐 여기에 함께 하지만
좀 당위적인 거 있어요. 이것도 술락 시바라 책을 자세히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당위적이 아니려면은 그 공업 개념이 들어가거나 사회학적 인식이 결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집성제다 그러면 집성제가 뭐냐? 자본주의 모순이나 분단 모순, 화폐 증식의 욕망, 물신주의다. 그럼 고성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등과 차별, 소외, 권력이 없는 민중의 고통과 불행이다. 그 다음에 도성제는 그럼 사회운동하고 팔정도 수행이다. 그래서 멸성제는 열방 적정과 민중이 모두 존엄하고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원인과 대안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우리는 이미 사성제라는 좋은 틀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사회학적인 거랑 결합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깨달음이나 사회적 고를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중이란 말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쓰셨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민중이란 말을 써왔고 원효와 막스대에서 이제 민중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중불교론에서도 그렇고 민중신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민중이란 용어가 상당히 이제 담론으로 부상을 했는데 또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민중이란 말은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지배적인 담론이었어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민중이란 말을 안 쓰는 사람 없었죠. 근데 당시 저는 학생으로서 불만이 했던 게 뭐냐? 민중을 너무 관습적인 용어로 쓰고 거기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중고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라이덴 페론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이제 계급 범주에 따라서 중고틀에 따라서 세 개로 크게 네 개로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스주의 계급 개념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냐 소유하지 않느냐, 노동력을 착취당하냐 착취당하지 않느냐 따라서 그 자본가와 플로레타르로 나눴죠. 그래서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계급이고 프롤레타리아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으로 본 거죠. 그리고 라이트하고 페론이 뭐에 문제 제기를 했냐면 요새 얘기하고 싶죠. 그때 CEO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코카 같은 사람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잖아요. 그리고 1년 연봉이 수백억이 돼. 그 당시만 해도 100억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클라이슬러 자동차 자기 거 아니에요. 오너 따로 있어요. 그냥 경영자로서 고용됐을 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기존의 막스 계급 개념으로 보면 플로레타리아. 회사 자기 거 아니고. 자기도 임금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100억 이상 버는 사람 플로레타리아 아니죠. 그래서 이제 라이트하고 페론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또 중고틀로 집어넣은 것이 노동 과정을 통제하냐 통제하지 않냐죠. 그러니까 CEO 같은 사람 노동 과정 통제해서 이놈 너 뭐 대거했어? 너 잘러 뭐 감봉이야 이렇게 징계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볼 때 이제 민중은 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동 과정을 통제당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민중에 대한 존재론적 정의와 목적론적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볼 때 민중들은 불교식으로 보면 무지와 탐욕과 분노 이 삼독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고 또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중적이죠. 거기서 또 자기각성을 해서 스스로 혁명의 주체가 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진 것이 바로 또 존재론적으로 볼 때 민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자에서만 초점받거나 전자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이중적인 속성. 그럼 민중이 언제 자기각성을 해서 스스로 혁명의 주체가 되냐? 그럴 수 있는 어떤 촉매 내지는 어떤 그 틀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민중들은 또 하나 뭐냐 하면은 이런 어떤 사회적 고든 뭐든 어떤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개인적 고든 사회적 고든.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불교로 치면 해탈이고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해방과 평등된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자유라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해요. 민중들이.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어떤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적극적 자유, 어떤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실현한다든가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나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그런 적극적 자유. 그 다음에 타자를 자유롭게 하면서 거기서 정의를 느끼는 거. 이럴 때 자유하고 정의가 대립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죠. 나보다 더 고통받고 억압받는 사람을 구제할 때 느끼는 희열감. 이 세 가지 자유를 민중들은 추구한다.
그게 사람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종합하고 더 이 자유를 추구한 쪽으로 제도화하고 운동을 만들어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강론의 부족한 점들을 하나씩 짚어서 구체성들이 훨씬 이제 좀 뚜렷하게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 주제에 대해서 여기 지켜보셨던 분들의 질의를 좀 하고 두 번째 휴식을 취한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으시니까 기탄 없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발제자분의 그 답변을 다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생각하실 거나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그 토론에 대해서 손학춘 교수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지점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두 분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그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말씀 맞죠? 이 발제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싱크탱크를 한 게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한 걸 같거든요. 강의만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얘기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6년 동안 원장, 이사장 이렇게 맡아서 내려온 게 아까 소개해드렸고 지금 7쪽에 이렇게 각주에 있는 리셋 코리아입니다. 그 16대 정책과제가 있어요. 근데 그 16대 정책과제는 거기에 아까 이동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거의 공공성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그거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여기서 발제하는 것도 제가 처음 도입하는 그런 입장의 발제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말씀 드리는 이유 또 하나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리셋 코리아 출간 이후에 느꼈어요. 소통이 안 돼요.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아도.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이제 제 발제문에 가장 강조한 게 대학개혁과 언론개혁이거든요. 대학개혁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뜻 있는 교수들이 내놓은 개혁안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공영형 사립대학의 문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교양대학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거라든지 다 있어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언론이 그걸 보도를 안 합니다. 의제 설정을 안 합니다. 심지어 한겨레 경향도 안 합니다. MBC 안 합니다. MBC는 그냥 민주당 중심이고요. 안 하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끼리라도 막 소통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묘한 게 있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뭔가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잘 신뢰를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싱크탱크 이거 리셋코리아 내놓고 학교에 갔는데 교수들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한국인이 내놓은 논문이나 책, 좋은 책들 많고 좋은 논문들 많은데 소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인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뿌리 깊은 한국 어물들이 갖고 있는 사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대학 시스템이 대학 평가 시스템이 그걸 부채질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언론 역시 마찬가지죠.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안 하니까 그렇지. 왜 종합방송 법은 왜 바꾸려고 하지 않죠? 종편 채널 바꾸려고 의지가 없잖아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법안을 만들 수 있고 그럴 텐데 아예 의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홍보수석은 언론정책 담당한 JTBC 출신이 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손혁재 소장님께서 김문수가 40%를 받은 거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끔찍한 거죠. K민주주의 취약성이죠. 그런데 과연 조선 신방복합체가 없었어도 김문수가 40%를 얻을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한국의 꼴보수 교수들이 없었어도 그렇게 됐을까?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거 못지않게 전 대학개혁과 언론개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저 고민이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서울 떠났어요. 그냥 서울 떠나가지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 쓰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 말씀 또 채찍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시 답변까지 들으시는데 질문 있으시죠? 질문 없으십니까? 근데 손석준 교수님께서 신방복합체라고 하는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신방복합체도 문제지만 저도 그런데 조중동은 물론이고 한겨레나 뭐 경향신문조차도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도 이 정보를 습득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윤석열도 그렇잖아요. 조선일보조차 보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조정동조차 보지 않고 극우 유튜브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방복합체 문제만 갖고 이 문제, 언론의 문제, 우리 사회의 이 정보 유통 구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대부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게 지금은 조선일보라기보다 오히려 이 거구 유튜버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라면 이 신방복합체만으로 해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 박사님 그러신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동의하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보태다면 지금 이렇게 신의 한 수를 비롯한 유튜버들 있죠. 그 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게 TV조선을 통해서였어요. TV조선 초창기에 다 나왔던 패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올드 레가시 미디어에 있었던 사람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튜버들의 자기들의 논리로 그렇게 해나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조선일보의 논리,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가공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지, 그게 조선일보와 어떨 때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가 특히 조선일보 사설이나 칼럼 보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걸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거를 생산해내는 원청이랄까요? 이런 곳이 조선 신방복합체라고 생각을 해서요. 유튜버에 대한 또 문제의식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질문 안 하셔서 제가 대신 질문한 건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 발표와 토론을 이걸로 마치고 시간이 딱 적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발제해 주신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